3월 2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을 명기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토지 공개념,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개헌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오늘 정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제출, 대국민 공고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른바 국무회의 패싱,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각계각층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모친상 중에도 헌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했습니다. 오전 10시 이 총리는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모두 발언을 5분가량 이어나갔습니다. 오전 10시 8분 개헌안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김회숙 법제처장이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감사원장 등 국무위원들의 개헌안 관련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지 40분 뒤인 오전 10시 48분 개헌안은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안건 상정된 문구에서 한 글자도 고쳐진 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자결제로 서명했고 개헌안은 오늘 오후 3시 대국민 공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최소한의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개헌안 의결과 공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 89조는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헌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야당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일체의 사전 심의 없이 개정안을 단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 국무회의 심의가 무슨 심의냐는 겁니다. 사회주의 헌법 개정 쇼입니다.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4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개헌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했고 개헌안 전문도 미리 공개한 만큼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안 조문, 자구 수정 등 실무를 담당했던 법제처도 같은 입장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부터 6월 말부터 법제처 직원이 개헌 특별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 파견돼가지고 일하고 있었고 최대한 심도 있게 봤어요. 그러나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안 발의 당일 단 한 차례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해 위헌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려면은 발의하기 전에 어떤 협의 내지는 협상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발의부터 먼저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다른 쪽에선 국회가 여야 정쟁에만 매몰돼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했다는 말보다는 국회가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 결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 있다 없다 정리하지 않고 헌법 소원이 제기돼야 판단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개헌안 발의 위헌까지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산 넘어 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영장심사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로 인식되는데 안 전 지사가 왜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지, 영장 발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석대성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후 예정됐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그간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출석하겠다.
괜히 더 나가고 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낄 거라는 게 안전지사 변호인이 전한 불출석 사유입니다. 또 국민들한테 지금 엄청난 충격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내가 구속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불출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원은 일단 오늘 예정됐던 안전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취소했습니다. 안전지사 영장심사를 맡은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미체포 피의자 신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곽 판사는 일단 다음 영장심사기일을 오는 28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안전지사가 맡는 혐의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가지입니다. 일단 피감독자 간음 성립에 대해 우리 법원은 좁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13년 미용실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명 헤어 디자이너 박준 성폭행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시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제출된 자료만으론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9년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도 법원에서 피감독자 간음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연예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스스로 수차례 성관계에 응한 점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그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합의에 의한 어떤 성관계하고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어떤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이제 이것들이 중요하고요. 다만 안전지사가 피감독자 간음 혐의 외에도 강제추행 혐의 등이 더 적시된 점, 추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다고 마음대로 안 나올 수 없다는 게 오늘 법원 결정입니다. 검찰은 안전지사를 강제로 법원에 데려갈지 등을 검토해 법원과 향후 절차를 협의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옥중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검찰은 2시간가량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하다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정오 무렵 서울 동부구치소 앞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첫 옥중 조사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3-3-5 모여 있습니다. 1인 시위자 1명을 제외하곤 다른 지지자들은 전혀 없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수감 초기와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후 1시 10분쯤 구치소에 도착한 검찰 수사팀은 2시간가량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별 소득 없이 구치소를 나와야 했습니다.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이유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며,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피의 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마하니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다른 혐의에 대해 압박 수사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MB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주변인들이나 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함으로써 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조카 이동영 다스 부사장은 물론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영 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직계 일가족까지 현재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심경과 의지에 상관없이 부인과 아들 등 이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옥중 조사에 심경 변화를 일으킬지 끝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할지 검찰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원 외교 비리 의혹 관련입니다. 시사법률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 변호사님, MB 정권 당시 사실상 우물과 다름없는 유전을 4조 5천억 원, 4조 5천억에 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2009년에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에 있는 하베스트사의 유전을 매입합니다. 네. 근데 소위 워터컷이 98%다 이러는데 워터컷이라는 게 그 유전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비율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98%고 석유가 2% 정도 된다 이런 거니까 유전을 산 게 아니라 우물을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MBC의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4조 5천억짜리 우물이면 정말 비싼 우물인데 MB 자원 외교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나요? 네, 집권 1년 차부터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런 세 곳이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약 1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원 개발 명목으로 총 43조 정도 썼는데요. 이 중에 이미 13조 6천억 원 손실이 났습니다. 향후 손실 날 것까지 감안하면 손실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원 외교 비리 의혹 이게 수사가 가능하긴 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자원 비리 이런 것은 이제 국고를 손실시킨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도로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한다면요. 근데 이제 국고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통상 이런 경우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제대로 했는지, 부실하게 한 것은 아닌지, 또는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짧게 해서 부실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판단인데 판단을 잘못한 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서 이런 일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실하게 조사하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불과 며칠 만에 나오고 그리고 그 타당성 검토를 했던 곳이 한국의 어떤 곳인데 유명한 그 투자은행의 한국 지점이고 메릴린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점이고 또 그때 당시 거기에 상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제 구속된 김백준 전 기획관의 아들이고 이런 식의 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처벌하지 못한다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다면 그때보다는 이제 증거가 좀 더 있으니까 더 파고들 수 있고요. 증거는 사실은 일단 증거가 조금 확보되면 그것에 기해서 더 물어볼 여지가 생기고 더 추궁할 여지가 생기면 답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진술이 나오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증이 좀 더 드러나고 있는 점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혹시 진술도 좀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으면 뭔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게 만든 힘이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검찰이 그걸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사람이 2번 퇴학당한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오늘의 판결은 육군 3사관 학교에서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2번이나 퇴학당한 조모 씨 얘기입니다. 조 씨는 육군 3사관 학교 재학 중이던 2014년 4월에서 8월 사이 동료 생도들과 생도들의 여자친구들에 대해 입에 담기 민망한 성적 비하 발언 등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 발언 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육군 3사관 학교 측은 징계 절차를 거쳐 성군기 위반 등을 이유로 그해 8월 조 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조 씨는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일단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징계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퇴학 처분은 위법하다며 퇴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조 씨를 다시 퇴학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소송 대리인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한 또 다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번엔 모두 퇴교 처분은 정당하다며 학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비위 사실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군대 내 폭언, 인격모독,
성군기 문란 및 폭행 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3부도 오늘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 조 씨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번씩이나 자신에 대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은 조 씨의 권리일 겁니다. 다만 군대 내 폭언, 인격 모독, 성군기 문란, 폭행 행위, 법을 잘 아는 것 같은 조 씨가 재판부 지적대로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가 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로 징계 부과금을 부과받은 검사가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체납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청탁금지법의 온정주의적 적용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19 감사기 관행을 일삼고 개선이 안 되는 기관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로스쿨 통폐합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법률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숫자만 늘리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 시장은 무한 경쟁에 돌입한 지 오래라며 정부는 법조 인력 수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2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